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기획 주최 세션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 이상록 교수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국민 모두의 불평과 어려움이 큰데 모두들 건강하시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충계 사회복지정책학회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진행 방식이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뿐 아니라 발표자 및 토론자 모두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세션 진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본 세션은 저희 학회에서 기획한 기획 세션으로 유동하는 사회와 취약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전후로 현대사회는 기술, 경제, 산업, 노동, 인구사회 구조 등 제반 영역에 걸쳐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들은 기존 복지 정책과 사회 안전망 시스템의 부조응이라는 이슈를 야기하면서 복지 정책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 또한 이와 같은 사회 변동 흐름에 직면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서 근본 학회에서는 이를 기획 주제로 복지 정책의 변화와 이슈들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근본 기획 세션에서 발표를 맡으신 발표자를 먼저 소개드리고 곧바로 세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개인화와 복지체계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이신 홍찬숙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토론은 순천향대학교 김기덕 교수님이십니다. 이후 진행은 1주제 발표 토론을 듣고 다음으로 이어서 2주제 발표 토론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20분 이내, 토론은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상호 토론과 시청자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발표자 토론자분들에게 시간 엄수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제 홍찬숙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사회학 중에서도 이론 사회학 전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 학회에서 복지 관련 학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치지 않도록이 아니라 안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내용은 현대 복지 체계의 규범적 출발점, 그다음에 개인화가 복지 체계에 던지는 과제들, 돌봄의 권리를 어떻게 새로운 틀에 맞게 포괄할 것인가,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제기된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 이 발표의 제목이 개인화와 복지 체계 변화의 필요성인데 개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보통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들이 고립이 됐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개인에게 떨미면서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걸로 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개인화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회 변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화는 독일의 울리 히백 교수의 개인화 개념을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현대 복지 체계의 규범적 출발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학은 사실 규범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고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규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돼야 제도화가 되는 것이고 또 제도화가 되면 그게 정상적인 걸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범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 복지 체계라는 것도 근대 사회 이후에 산업 사회가 발전을 해오면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규범적인 내용들에 기초해서 사회복지 체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범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에서 일단 보자면은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 경제 발전을 내 어떤 열매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들한테까지 골고루 평등하게 공평하게 분배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론적 전제는 일단은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기존에 이것이 이제 복지 체계라는 게 현대 복지 사회라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하고 다른 차이점은 자본주의 성장,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를 성장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소유 관계가 생산력을 오히려 한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야지 생산력이 더 발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임에 반해서 그 복지 사회라는 것은 그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가 오히려 생산력 발전을 크게 가져오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떤 불가피하게 양극화라던가 계층의 어떤 계급의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이제 복지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일단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진보적인 어떤 사회관의 기초에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계급 격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주의적 계급 격차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가 19세기의 그 산업 사회로의 어떤 모양을 갖추면서 이게 현대 사회로까지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산업 사회라는 형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산업 사회적인 방식에서 이제 계급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삶의 단위는 정상 가족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계급이라는 것이 개인 단위의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계급이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가족을 단위로 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어쩌기 가족 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의미고, 그 가족 공동체가 핵가족이라는 근대적인 가족 어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란 그래서 정상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최소소득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부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 그 자본주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일단 경제 성장에는 노동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출발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고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된 자연 물질들도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제 원료라던가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원료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자연물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재생산돼야 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 노동력을 그러니까 인구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력이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돌봄을 받는, 케어를 받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의 몸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자연적인 물질로 또 이렇게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를 볼 때 사실은 생산 내부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과 자연 간의 어떤 정의라는 부분, 이를테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사회라는 거는 이런 부분은 전부 외부화로 돌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그냥 리스크 요인 정도로 계산하는 그 정도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초가 되는 거는 인간과 자연 또는 생산과 약탈 또는 공과 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생산의 영역을 갖다가 거기에만 이제 발전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분배라든가 모든 것을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절반의 부분만을 커버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외부화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이제 약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니 요새처럼 어떤 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어떤 인수 공통 전염병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생태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과 관련해서 노동력의 돌봄이라는 문제, 생산과 재생산, 돌봄이라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 모델에 제한을 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새 또 그래서 전염병을 계기로 해서 사실 성장이 지금 전부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란 자본주의 계급 격차를 의미한다라는 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본주의적인 계급 격차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생산수단 소유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신분제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봉건제도의 신분제도는 1차적으로 귀속돼서 태어나면서부터 귀속되는 집단의 어떤 공동체적인 신분제적 공동체의 집단인데 사실상 그런 신분제와 공동체적인 유대관계가 파괴되면서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고 그 개인들이 말하자면 개인적인 성취, 자기 능력에 의해서 성취의 결과로 이제 재편되는 방식, 불평등이 재편되는 방식, 그래서 경제적 성취의 결과로 재편되는 걸 우리가 처음에는 계급이라고 이게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이 계급이라는 것이 다시 공동체적인 어떤 신분제적인 것들하고 약간씩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핵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거의 그러니까 여성도 말하자면 초창기에는 여성들 산업노동에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여성 노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성들이 거의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돼 버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핵가족이라는 거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생존 단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핵가족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유대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은 어떤 보충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결국은 여성의 어떤 권리라는 거는 남성을 통해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남성이 어떤 대표성을 갖는 집단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굉장히 어떤 약간의 신분제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얘기한 계급 문화라든가 어떤 생활 양식을 통해서 사회 집단 신분 집단하고 유사한 어떤 문화 과거의 농민 신분들이 농민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분제적인 문화적인 특성들이 노동자 계급의 문화랑 결합을 하면서 노동자 계급이라는 정체성이 약간 그런 어떤 과거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어떤 신분제적인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라는 것이 이제 근대 사회에서 발명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가장 남성이라는 이제 보편적인 근대적 인간의 존재 양식이 출현하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계급의 어떤 단위가 계급 격차의 단위는 바로 이 가장인 남성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란 이런 근대적 인간들 간의 계급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성인이라던가 이성을 가진 존재라던가 뭐 사회계약의 주체라던가 어떤 분배나 생산의 주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지위를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리고 여성이라는 건 남성의 어떤 3번에 커버추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뭐냐면 기혼 여성이라는 거는 남성의 법적 권리, 기혼 여성의 법적 권리는 그냥 덮어지는 남성의 이제 권리로 여성의 권리를 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관계가 생겨나면서 여성이라는 거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자연 반인간의 그런 약간 이상한 존재 같이 정의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떤 2차적인 집단이어야 하는 어떤 계급이라는 집단이 사실상 어떤 가족이라든가 가족 공동체라든가 계급 공동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적인 또는 신분제적인 어떤 연결성을 갖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를 이룸으로써 말하자면은 사회경제적 단위가 정상 가족이 됐다는 거죠. 계급의 단위도 가족인 거고 계급의 문화라는 것도 가족을 기초로 한 문화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 노동자 계급의 어떤 생존을 보호한다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걸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인식되어서 제도화된 가족규범이라는 것, 그다음에 과학에 의해 이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얘기되는 데는 과학적인 그런 지지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에 최적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자연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성이라는 거를 생식으로 아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아이를 만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소유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상속이 되는 그런 관계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라는 관계가 애초에는 굉장히 2차적인 집단의 속성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떤 태어나자마자 귀속되는 그런 식의 어떤 신분적인 속성까지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근대의 어떤 생산주의적인 생명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이성의 부부와 이제 아동기 자녀로 이제 정상 가족이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여성의 신분적 지위라는 거는 남성 개인에게 속하면서 이 남성에게는 가족 임금이 지불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당연시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은 굉장히 임시적이고 예외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계급 사회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안에 성적 불평등과
그다음에 어떤 환경 생태에 대한 착취를 갖다가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고려한 것은 정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최소 소득의 보장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떤 남성의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남성이 어떤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가족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거기에 침해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남성 우애라고 이제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사 영역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산업사회에서 노동 개념은 거의 그 남성의 육체 노동이 노동의 원형이 되는 그런 것으로 되고 삶을 위한 어떤 생명의 보존, 어떤 생산을 위한 그런 필요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의 개념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런 산업 사회가 구조 변동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산업 사회가 성공하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러면서 위기에 닥치게 되는 거죠. 위기에 닥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인데. 몇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는 이제 제도화한 개인주의라고 백이 얘기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계급 투쟁의 역설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복지라는 것이 계급 투쟁의 결과, 계급 투쟁을 갖다가 제도화한 거죠. 제도적으로 그 갈등 기제를 제도화함으로써 평화롭게 어떤 분배 정의를 이룩하고자 했는 건데, 그래서 계급 투쟁의 기초에서 그런 어떤 분배 권리를 갖다가 법적으로 사회권으로 이제 보장을 했는데 보장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법 권리 체계에 포섭이 되고 그 언어로 표현이 됨으로 인해서 개인이 어떤 그냥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개념이.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 개인이 어떤 생존을 국가에게까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권리로까지 이제 생각이 되면서 개인주의가 이제 단순히 규범이라던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화된 개념이 되었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산업 사회가 왔다. 이건 이제 산업 사회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사회가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탈산업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이 남성의 노동력, 제조업 육체 노동력에서부터 그 중심성이 조금씩 약화되고 그리고 기혼 여성이 노동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노동의 개념 자체가 기혼 여성의 서비스 노동이라든가 판매 노동이라든가 여성들이 하는 일은 이제 남성처럼 생산하는 일보다는 주로 판매나 서비스나 아니면 뭐 전문직이나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정신 노동은 옛날부터 노동으로 인정이 됐었지만 판매나 서비스 같은 식의 어떤 그런 거 돌보미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노동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1인 가족이 증가하는 또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탈산업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애가 불안정해지면서 결혼을 못 한다던가 이러면서 노동의 목적이 과거처럼 어떤 정상 가족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양하거나 아니면 같이 가족을 함께 부양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이런 식으로 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화라는 거는 사회 갈등이 개인화된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도화된 개인주의의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배의 문제가 개인의 권리의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여성이 개인화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들이 기혼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족이 막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정상가족의 규범이 붕괴됐다. 정상가족의 규범이라는 것은 그 핵심은 사실상 성역할 규범이죠. 여성들은 돌보는 행동, 집안에서 사적인 존재로서 돌보고 남성이 이제 집을 대표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정치적인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런 데서 여성들이 집 밖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참정권은 그 전에도 받았었지만 참정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사회권을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변하게 되는 그걸 여성의 개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화 초기에 가족과 노동 계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얽혀가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런 개인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 위험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계급 위험이었던 것이 이제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면서 개개인의 생애 위험으로 개인화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게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는 계급적인 갈등을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정치적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의 개념에 있어서도 개인화가 진행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화된 현상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일어난 개인화 현상들은 복지 체계에 당연히 과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있는 복지 체계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산업사회적인 어떤 그런 연대 형태라든가 산업사회적인 정상성의 형태, 정상적인 삶의 형태를 전부 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산업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연대 형태들이 다 해체되는 것들을 우리가 개인화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어떤 부양, 가족 부양을 하는 가장 남성 중심의 분배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과 개인들 사이의 분배의 문제라든가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의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개인화된 그런 그 접근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노동을 기반하고 있는 사회보험 형태에서부터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회보험의 형태로 가면은 그자면 과거처럼 그 여성과 남성 간에서 그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거나 이런 건데 그것이 복지에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사실은 여성의 노동 진출이라든가 이제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살피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산 노동이 기초로 했던 완전 고용의 모델이 또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피할 그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 가족 양립 문제, 이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이 일과 그러니까 노동과 가족이라 삶의 경계가 계속해서 흐려지는 부분, 그다음에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집안에서의 역할과 바깥에서의 역할이 또 계속 흐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장 권리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부화했던 생명의 문제라 어떤 자연 착취의 문제라든가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의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성의 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새롭게 보장돼야 될 권리로 인식이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저는 이제 환경의 문제보다는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화의 결과로 개인과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 재난 그 지원금 그거 지급하는 방식에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갔다가 나중에는 뭐 이혼 전에서 뭐 별거하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를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개인 단위로 지금씩 바뀌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문제를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바뀌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굉장히 좀 크게 틀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안정 상품화한 노동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남성 노동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만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노동과 돌봄의 통합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산업사회적인 모델에서 외부화로 돌렸던 모든 위험들을 다시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사회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돌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델은, 그러니까 북유럽 모델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돌봄, 가족 내 돌봄에 대해서 연금을 지불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죠. 그런 식의 있었는데,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얘기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근거가 노동이 소멸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멸하기보다는 사실상 노동이라는 것이 지금 분산돼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동화된 단말기라든가 이런 걸 형태를 통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같이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사실상 그런 모든 소비 노동,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소득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돌봄의 문제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그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변화될 시점,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복지국가 복지 시스템의 주요한 기반이 되는 이 주요 전제들이 후기 산업사회 변동으로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한 이 복지 정책의 변화에서 주목돼야 될 사회 변화 흐름은 특히 이 개인화, 가족 규범의 변화,
이런 쪽이 주목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걸로 평가됩니다. 예, 홍 박사님 발표는 지금 뭐 듣기로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시고 제언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럼 그 이어서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천향대학교 김기덕 교수님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 잘 나오네. 시작할까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덕이라고 합니다. 10분 정도. 예. 오늘 그 홍찬숙 교수님 발표는 그 대표적인 이제 성찰적 근대성론자라고 하는 독일의 울리백 교수의 독창적인 태제죠. 위험 사회와 개인화를 이용해 가지고 서구 유럽 복지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화 복지 체계 필요성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홍 교수님 발표가 사실 짧은 시간하고 한정된 지면을 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추상 수준이 높고요. 또 논의 범위도 좀 광범위하세요. 그리고 토론 지점들도 많아서 하나하나 뭐 검토하고 확인하는 거는 이런 장소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회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늘 저의 토론은 그 울리백 교수님 그리고 홍 교수님의 이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면을 조금 철학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히려 홍 교수님 발표가 가진 사회복지적 의미를 좀 분명히 드러내는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그 울리백 교수님은 그 위험 사회라는 그 유명한 태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위험 사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화 태제라는 것이 또 훨씬 더 중요하고 같이 봐야만 특유의 성찰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북고 공부할 때도 통치성하고 주체화를 같이 보고 뭐 브루디에도 장이론과 아비투스를 동시에 보아야 그 역동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울리백 교수님의 그 사유를 보면 여타의 다른 성찰적 사회과학자들에 비해서는 그 독일의 전통 철학의 지적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성찰론자보다는 훨씬 생각이 총체적이시고요. 굉장히 변정적이면서 역동적인데 그 과정에 또 윤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장점인가 동시에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 노동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구조도 경제 결정론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부의 타자들까지 동시에 통합적으로 모색하려고 시도를 하시고요. 또 위험 사회와 개인의 태제를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구조 변동이 일어나면서도 주체 변화에 상당히 작용을 해서 가치와 규범인 그 실존적 인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 읽으면 마치 약간 그 해겔 같은 게 연상되는데요. 그 선악, 진리, 허구 같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얽혀 있어서 이 얽힌 것들이 변정적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저는 글을 읽으면서 사회과학적 글보다는 좀 철학적 글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라는 것도 뭐 이렇게 신자유주의에서 보듯이 그 일방적으로 수동 침탈 이런 게 아니라 불안, 희망, 뭐 고립, 연대, 파괴, 창조 이렇게 모순적이면서 이질적인 것들이 통일체로 그려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백 교수님 생각이 또 홍 교수님의 생각도 좀 약간 종합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좀 그러면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참 흥미롭고 제 개인적으로는 잠재력이 많은 이론인데 왜 한국의 사회과학계 특히 사회복지학계는 그동안 잘 안 알려져 있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95년부터 한 2019년 사이에
한국에서 이제 울리백 교수와 관련된 논문이 한 150편이 넘는데 사회복지 논문은 한 달랑 2개 정도고 그것도 장애학이나 법학이어서 사회복지는 상당히 좀 소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 홍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울리백 교수님이나 또 홍 교수님의 사유 체계가 한국적 학문 분위기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이해된다,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 사회복지 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위험 사회나 개인화의 개념이 우리 사회복지 학계에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시거든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사회복지 실천 이론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개념이 성찰성이거든요. 성찰적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또 사회복지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복지의 어떤 분석 도구이자 달성해야 될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찰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 현대 사회에서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논의 안 되어서 학자에 따라서 뭐 성찰성, 반영성, 반성성, 제기성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울리백 교수님이나 홍 교수님의 생각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 교수님께서 이제 현대 복지 체계의 규범적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복지 체계 성격 분석을 먼저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복지 체계가 시작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계급 격차를 축소하고 있는지 또는 경제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이제 복지국가 분석을 온자거나 또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전후 복지국가하고 80년대 이후 복지국가를 상당히 질적 차별을 두고 바라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에도 80년 이후의 복지국가는 이제 노골적인 신자유주의라고 보면서 한 20년대, 30년대 또 30년대 이후의 독일 사회 복지국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울리백 교수님이나 홍 교수님은 이런 전후 복지국가의 전체 역사 내에서의 뭐 질적 변화 혹은 균열의 차이 이런 걸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또 만약 그렇게 보신다면 위험 사회나 개인화 태제가 이런 복지국가 내부의 역사적 질적 변화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런 예를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인화 또는 그 위험 사회화된 개인화가 복지의 어떤 사회 이론적 전제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홍 교수님은 보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좀 누빔점으로 작용했던 노동 자본 관계, 이에 포섭된 가족 관계, 또 내부 역동, 또 복지가 역할이 분명하게 이제 변화된고 감당하기 힘든다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도화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암시하는 것처럼 이 근대 개인화가 이제 복지 국가의 발전로 인해서 침탈 뭐 이렇게 흡수 또는 포섭되면서도 동시에 그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이런 역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 사회복지에서 늘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복지 국가에 충분히 포섭되지 않은 소위 완전히 타자화되어 있는 이런 개인이나 인구 집단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상품화되지 않은 활동들, 또 일이 없는 가족들, 이 근대성의 구조 변동 밖에 완전히 밖에 놓여 있던 타자들.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뭐 중증 장애인, 정신질환자, 난민, 노숙자들,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해서 성찰성의 어떤 역동 속에 밖에 있는 이런 타자들도 이런 타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화 태제가 어떤 논리와 정당화로 접근할 수 있을지
최근 들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할 때 과연 그 홍 교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접근법이 규범성을 가진 어떤 정당화로 합리성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들고요. 마지막은 이제 홍 교수님께서 이제 복지 체계 변화를 돌봄과 관련된 문제로 푸는데요. 얼핏 보면 복지 체계 변화라는 큰 범위의 이야기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지엽적이고 제한적 주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홍 교수님이 글을 읽으면 말씀하시는 것이 돌봄이라는 개념과 범위로 충분히 이제 포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근본적으로 홍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돌봄 문제가 기존에 우리가 아동이나 노인을 수반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훨씬 큰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오늘은 기본적으로 홍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돌봄의 틀이 뭔지, 돌봄 문제가 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뭐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전 지구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는 결국 이렇게 일국 단위의 복지국가도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전 지구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돌봄 문제와 또 개인화 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가 말씀하셨다시피 홍 교수님, 홍 박사님 발표도 상당히 그 거대한 그 추상적인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토론마저도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 세션 내에서 어느 정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그 저희가 그 사회의 변동의 과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복지 정책, 복지 실천, 복지 영역의 변화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사회 변화의 흐름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개인화라는 그러한 측면들 역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공유하는 그런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일단 그 질문 겸 토론 사항이 한 5-6가지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분 내지 4-5분 정도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아까 성찰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거나 대변한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갖기보다는 당사자 중심주의라고 할까요? 막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개인화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뭐 약간 이 정도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더 막 굉장히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아주 그렇게까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욕구와 이질적인 욕구들을 좀 다 포용을 해야 된다. 약간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2차 대전 이후하고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복지국가가 변해왔다. 그러니까 축소됐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이후에 너무 많이 사실상 양극화가 강화되고 복지가 해체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복지국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인데, 그랬을 때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 그냥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복지국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그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축소의 방향으로 가는데 그 축소의 방향보다는 다른 식의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도화된 개인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제도화된 개인주의의 형태로 사회권이 보장이 되는데 이 사회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험의 원리 중심으로 해서 거의 남성 노동력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그 평생
그러니까 고용, 그러니까 정상 고용, 그러니까 뭐 평생 고용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변화시키고 뭐 말하자면은 뭐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에까지 그다음에 굉장히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데까지 넓힌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이 기존의 사회권,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 체계가 보장하는 사회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 남성 중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그런 모델에 맞춰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긴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돌봄이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포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러셨는 노인 인구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계는 이제 이 사람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노동하는 걸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봄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 김기덕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 사회 보면서 좀 그 이야기들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좀 낮춰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돌봄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봄의 문제들을 너무 가족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은 정근대적일 수도 있다, 내지는 뭐 변화되는 그 개인화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시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와 관련해서 가족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가족은 아예 돌봄의 체계에서, 돌봄의 부담에서 다 빼버리고 이 사회가, 국가가 다 맞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개인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아니면은 가족의 그러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 내지는 아직까지 국가가 다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인화의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족 역시도 또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여기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좀. 예.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결국 가족이나 일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거처럼 그냥 성역할 구분에 맞춰서 여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남성은 안 해도 괜찮은 거고 이런 식의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돌봄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돌보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인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뭐 한 말씀만 더 여쭙지면, 그 뭐 울리백 교수님이나 그 홍 교수님의 생각에서 가장 좀 뭐랄까 장점이라고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할 때 기존의 어떤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탈피하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외부의 타자에 대해서, 그 침탈되어 왔던 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타자의 시각으로 확 달려들지 못하고 기존의 그 전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구속되고 있는 것들 자체를 문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오히려 더 뭐랄까 강력한 어떤 성찰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홍 교수님 같은 분한테 좀 뭐랄까 구체적인 대안을 바로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홍 교수님의 그 뭐랄까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장점이 또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개인화의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범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그냥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화가 가져오는 또 사회 흐름상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화가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도 제고하고 가부장제도 철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평등을 제고하는 그런 사회 발전상에도 부합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이 개인화, 개별화의 흐름들이 돌봄 문제들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저출산
혼인 감소, 만혼 현상 등의 사회 구조,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들도 상당히 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화의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한다 수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개인화의 흐름들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될 건지 이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자로서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대체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화라는 거는 약간 양면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 좋고 나쁘고 좋으면서 동시에 나쁜 게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약간 비결정성의 상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양면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뭔가 기존의 큰 어떤 변동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를테면 이제 주체화 여성들이 주체화로 나선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굉장히 이렇게 숨어 있었고 어떤 전혀 그 사회에서 고려되지 못한 어떤 타자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개인으로 목소리를 낸다거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는 동시에 그걸 통해 그런 점에서 동시에 또 어떤 신자유주의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안정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위험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또 이 위험들 자체도 스스로가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거 개념 규정을 하고 또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요구를 하고 근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항상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정치 제도는 다른 식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더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기서 더 좋은 점만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행동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라던가 어떤 제도적인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꿀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홍 교수님이 이제 올해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다음에 상당히 많이 들으셨던 질문 같은데요. 역시 제가 듣기에도 이 올리베 교수님 생각이나 홍 교수님 생각이 또 유럽식 생각이고 또 상당히 독일식 생각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하고 상당히 다른 정도의 복지 발전을 했고 다른 정도의 가족 규범을 가지고 있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적용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 거는 이제 장경섭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제가 서평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장경섭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화라는 거는 지금 사실상 뭐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인데 그건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 변해서 그렇게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래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결혼 못 하는 거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발표한 것처럼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게 약간 그 남녀 간의 차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입장 차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장경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관찰 방식이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역할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수반하는 개인화에 대해서 뜨겁게 열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걸 지키고 싶어하는 성역할 변화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남성들은.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거고 한국은 좀 더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가 굉장히 일자리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386에 대한 그 원한이 막 강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건 자기네가 다 해놓고 왜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은 우리 보러 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녀 간의 이 개인화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개인화에 대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쉽게 편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정말 이걸 너무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남성들 같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성역할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고 남성들은 좀 다르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김기덕
교수님 토론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이제 제도적인 상태나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일부 그 취약계층들이나 취약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주의, 개인적인 단위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 뭐랄까 긍정적으로 수용돼야 될 단계는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화를 너무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좀 제고가 될 필요도 있지 않는지, 그런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개인화를 강조한다는 게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개인화를 강조한다는 건 그 가족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고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가족이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속에서도 개인들이 사는 거고 그 개인들 간의 이질성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가족적인 연대라든가 협력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관계로 이번 세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논의의 지점들이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아무튼 이 1주제 발표 토론에서는 이 한국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계에는 상당한 변화,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개인화, 가족 규범의 변화라는 사회 변동 흐름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됩니다. 물론 개인화라는 측면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회복지 영역에 복지 정책에 담아내는 게 적절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여 보면서 이상 1주제 발표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